약속. 김찬수. 기차는 정시에 서서히 멈추어 섰고 곧이어 제 몸만큼이나 기다란 인파를 토해냈다. 양손 가득 짐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선로를 가로질러 사라졌다. 나는 차창 아래 청량리 영주라고 써붙인 팻말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 기차에 올랐다. 긴장이 풀렸는지 강릉 시내를 빠져나가기도 전 졸음이 몰려왔다. 기차가 간이역에 설 때마다 설핏 잠에서 깨긴 했으나 내내 깊은 잠속이었다. 눈을 떠보니 벌써 창밖으로 산 그림자가 듬성듬성 드리워져 있었다. 많은 눈이 내릴 거라는 예보처럼 동쪽에서 몰려온 눈구름이 온 세상을 하얗게 바꿔놓기 시작했다. 어젯밤 졸업식 전야제를 치른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셨다. 평창에 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각자 시험을 쳐 강릉, 춘천, 원주 등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있었다. 나를 포함한 6명의 친구들은 중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우클라라는 서클을 결성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산 모자에 적힌 그럴싸한 영단어에서 따온 것이었다. 우클라가 미국에 위치한 명문대학이며 UCLA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었다. 우클라 1, 우클라 2, 우클라 3. 우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투박한 발음으로 서로를 불렀다. 서클이 만들어진 뒤 자연스레 모여 밤새 책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술을 마셨고 가끔 뻐끔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근처 평창중학교 지도부 아이들과도 몇 번 어울려 대미안을 토론하며 혼숙을 한 탓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별 탈 없이 졸업은 할 수 있었다. 간밤의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바다가 겹쳐졌다. 그 속에서 파도는 내 헬쑥한 얼굴을 씻기고 또 씻겼다. 파도가 넘실거릴 때마다 나는 맑은 얼굴을 한 아이 같기도 했고 주름이 깊게 들이운 노파 같기도 했다. 바다 하면 지금도 내 앨범 첫 페이지에 꽂혀있는 어린 시절의 바다가 떠오른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무릎을 덮는 헐렁한 까만색 반바지 운동복에 흰 러닝셔츠 차림에 상고머리를 한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껏 뽐내어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의 바다는 누렇게 발해 있지만 나는 그때 보았던 푸른 물결과 흰 치아를 드러낸 파도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산속에서 나고 자란 나는 그때 처음 바다를 보았다. 하늘과 등을 맞댄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엄마와 함께 하였기에 더욱 행복한 기억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엄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그 뒤로는 바다가 햇빛을 받아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의 하늘거리던 한복 주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꿈 같은 것일 테지. 오늘은 내 졸업식이었고 가족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섭섭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오늘도 밤새 파티를 하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버스로 강릉에 도착하여 태백 일대를 경유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잠깐이었지만 버스에서 날 죽자고 따라다니던 아이를 만났다. 우연이었다. 그 애가 춘천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쩐지 나 때문인 것 같아 줄곧 미안한 마음이었다.
약간의 좋은 감정은 있었지만 그 애 혼자만의 짝사랑이라 할 수 있고 나는 조금 덤덤했더랬다. 시련의 아픔이든 노력 부족이든 시험에 떨어진 그 아이의 시선과 마주치자 가슴이 답답하고 복잡했다. 기차가 정차한 곳은 승부역이라고 적힌 곳이었다. 객차 문이 열리며 바닷바람과 함께 장을 마친 아줌마들이 몰려왔다. 잠잠하던 기차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옆에 있음에도 서로를 불러대는 폼이 몇 광년은 떨어진 사람을 찾는 듯 요란하고 억셌다. 그 소리에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깼다. 그네들은 옆에 고무다라를 끼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노가리며 소주병이 거침없이 나왔다.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술판을 벌였다. 늘 그래왔었던지 아주 익숙해 보인다. 이전까지 근엄한 얼굴을 하고 기차 안을 순회하던 영무원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사이에 비비고 앉아 술이라도 주고받을 기세였다. 경월 소주가 몇 잔 돌자 자연스럽게 이미자의 노래부터 구슬프게 흘러나왔다. 나이 들면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보니 창피한 것도 없어진다던 엄마 말이 생각났다. 날 낳을 때 엄마는 40 초반이었다. 내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닐 때 엄마는 40 중반을 넘기고 있었을 것이었다. 저들처럼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하면 옆 남자에게 덥석덥석 안겼던 엄마가 늘 나를 불안케 했다. 나는 가끔 엄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상상을 했는데 그건 저런데 술판을 벌이다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어쩌면 어릴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는 알아주는 바람둥이였다. 몇 번 아버지를 따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산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밝은 웃음과 활기찬 목소리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녀들이 사준 옷가지에 이끌려 집에 두고 온 엄마를 잊곤 했었다. 딸 셋을 줄줄이 낳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보험 들듯 아들 하나 더 한 것이 나를 낳은 이유였다. 그것은 어쩌면 조강지처 특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어쨌든 낳고 보니 딸이어서 화가 치밀어 젖도 물리지 않고 방 윗목에 이불을 덮어 죽으라고 밀어놓았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평창에서 언니와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 치맛자락 잡던 날들과 이별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울기도 했지만 그렇게 엄마는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언니는 먼저 일자리를 찾아 서울 이모댁에 가버렸고 엄마는 황지 작은 고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주방을 맡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졸업식 마치고 고모 집으로 오라는 전가를 보냈을 뿐이었다. 벌써 주방을 맡은 지 올해로 6년이 넘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졸업식에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저 안악들은 적어도 자식 새끼를 데리고 거두며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약간의 한기를 느끼며 눈을 감아보았지만 그럴수록 머리는 맑아지고 선명해졌다. 차창 밖을 보니 눈발이 제법 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골 깊은 산으로 한없이 들어가는 기차. 금방 흰 눈 속에 묻힌 풍경이 무섭도록 아름다웠다.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으로 운행되는 느낌이었다. 아주머니들도
드높은 파도를 자랑하던 바다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때의 푸르고 소란스러운 것들이 눈 속에 파묻히는 광경을 바라보는 일은 한 여자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큼이나 쓸쓸하게 느껴졌다. 태백줄령의 깊은 고랑 하나하나까지도 다 찾아 나서는 기차는 끝내 나를 저 하얀 비국 속에 토해낼 테고 떠돌아다니는 삶이 내내 계속될 것이다. 왠지 내 삶이 평탄치 않을 것 같은, 작은 방에 누워 내 숨을 가늠하는 날들이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떠다니는 눈발이 내 가슴을 향해 몰아쳐오고 있었다. 몇 개의 역을 지나 사북역 푯말이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내 옆에도 머리에 녹슨 비녀를 찌른 칠수는 좋게 넘겼을 개량 한복 차림의 보살이 바랑을 벗어서 품에 안으며 앉았고, 앞에는 기차가 사북역으로 서서히 들어설 때 얼핏 보았던 도무지 탄광촌 사람 같지 않은 유독 창백해 보이는 청년이 앉았다. 청년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가 기차에 오르는지를 자세히 보았는데 공교롭게 그가 내 앞에 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방을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은 못 잔 듯 몹시 피곤해 보였다. 수염도 제법 텁수룩하게 자라나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각자 상념에 젖어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우?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황지요. 나와 청년이 동시에 대꾸했다. 아이고 잘 되었네. 눈이 많이 와 걱정했는데 버스가 끊겨도 우리 세 사람이 통리에서 택시 합성하면 되겠네. 노인은 나와 청년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불경 같은 것을 연신 중얼거렸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노인의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둠이 몰려왔다. 기차 내부에 불이 켜지고 창가에 내 얼굴이 비쳤다. 창백한 불빛 속에서 나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음영이 들어간 탓일까. 긴 얼굴이 오늘따라 더 길어 보였다. 숙녀라 하기엔 짧은 커트머리가 어색했고, 아이라 하기엔 몸이 성숙한 상태의 어정쩡한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몸집에 비해 가슴이 컸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오그리는 버릇 때문에 늘 구부정한 자세였다. 배시시 잘 웃는 내게 친구들은 너에게 백치미가 있다고 놀려대곤 했었다. 차창에 쏟아붓는 눈발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찌든 내가 보였고, 옆에 앉은 보살은 사람을 싱숭생숭하게 해놓고 태연하게 아까부터 눈을 감고 졸고 있었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청년은 피곤함에 지쳤는지 고개를 까딱이며 졸다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며 다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옆에 앉은 청년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 생각 저 생각하던 그때 검표원이 표검사를 한다고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 안으로 들어왔다. 뒤에는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 둘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눈매로 그들은 사람을 찾고 있는 듯했다. 검표원이 다가오자 청년이 얼른 표를 내밀고 일어나 화장실로 급히 빠져나갔다. 미처 가방을 챙기지도 못한 채 나는 나도 모르게 청년의 가방을 품에 안았다. 왠지 그 청년이 무사히 도망쳐야 할 듯했다. 다행히 두 사내는
우리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몇 분 후 청년은 다시 나타났다. 나는 청년이 오기 전 슬그머니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안고 앉았다. 옆에서 노인네가 혀를 차며 돌아앉았다. 통리역에 기차가 도착하자 나는 버스가 없으면 어쩌나 싶어 얼른 노인 곁에 따라붙었다. 노인과 나는 거의 동시에 개찰구를 나왔고 멀리 흰 눈을 뒤로 하고 불을 밝히고 서 있는 버스가 보였다. 사람들이 대여섯 타고 있었다. 우리가 버스에 올라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청년도 뛰어오고 있었다. 뒤에는 가죽 재킷의 남자도 이미 따라붙어 있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언제까지 도망칠 작정이야. 가죽 재킷의 남자가 청년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채며 한 말이었다. 청년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저 질질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저항하기를 포기한 듯했다. 어쩌면 이렇게 붙잡히는 게 다행이라는 듯 체념이 느껴졌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버스 밖으로 아슬하게 보였다. 눈이 심하게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유, 뭔 세상에. 저 청년이 사북탄광 폭동 선동자 아니랍니까? 아까부터 사복경찰이 깔려 있었어요. 저 청년 아까 기차를 같이 탔는데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아, 요즘 사람 보고 잡아갑니까? 허구한 날 젊은이만 보면 저리 끌고 가니? 응? 운전기사와 노인네의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자꾸 청년의 눈빛이 떠올랐다. 지난 여름방학 때 우클라 멤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교생선생으로 내려온 총각선생을 반강제로 끌고 철렵을 갔었던 일이 있었다. 우리는 박림에 사는 향자네 집 근처에서 강을 건너면 동떨어진 섬 같은 외딴 늪지에 터를 잡고 텐트를 치고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린 장맛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그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강에 물이 줄어들 때를 기다리다 이틀간이나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로 있어야 했다. 그동안 집과 학교에서는 우리를 찾느라고 경찰까지 동원되었었다. 결국 교생 선생님은 그 일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누군가 한 명은 임신했을 거라느니 여섯 아이의 순결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느니 그날에 얽힌 온갖 추문이 떠돌았으나 정작 선생님을 떠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사상이었다. 그날 우리는 비좁은 텐트 안에 모여 앉아 무엇을 했던가. 선생님은 유신 독재니 광주 사태니 최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참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것은 곧 학교 육성회장인 병숙 아버지 귀에 들어갔고 교장 선생님은 그를 파출소에 보내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때 그 아침 평창 터미널에 나간 이는 나뿐이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혹은 부모님의 반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뚜렷하게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떳떳하게 선생님을 배웅했다. 그 밤 텐트 안에서 공교롭게도 선생님 곁에 누웠던 나는 행여 내 거친 숨소리가 선생님에게 들릴까 내내 뒤척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순결을 제일 먼저 가져간 자는 그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여섯 아이 모두는 잠을 설쳤으니까. 나는 떠나가는 그의 눈빛에서 아까 그 청년에게서 보았던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최전방 입영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학교에 불운한 자가 침입했다고 떠들어대던 육성회장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뒤로 떠나가던 교생 선생님의 뒷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앞에 어른거렸다. 바로 내 앞에서 붙잡혀간 그 청년 역시 나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머무르리라. 황지는 고요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성탄절이 지난 지도 한참이건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은 아직까지도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교회당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작은 판잣집에 알전구가 십자가를 싸고 있는 정도이긴 했지만 나는 눈에 휩싸여 정적이 감도는 황지 버스 정류소 근처를 어림짐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 개 짖는 소리에 놀라곤 했다. 눈에 쌓인 마을이 가로등 실루엣만 남겨서 세상이 흙과 백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땅은 흰 눈으로 밝았다. 달도 없는 밤이다. 멀리 약속의 간판이 그 사이에 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계로 느껴졌다. 아니, 또 다른 세상 같아 보이기도 했다. 붉은 빛은 은은하게 눈 속에서 빛나고 그 주위로 네온사인이 약속 두 글자 주변을 맴돌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련한 빛이었다. 약속은 황지에서 그나마 오래된 성인 주점이었다. 맥주, 양주도 취급했고 60평 가까이 되는 홀에 DJ까지 있었다. 또한 색시집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원하면 옆자리에 앉아 맥주도 부어주고 매상도 올려주는 순애 언니와 웨이터 이군이 있었다. 그중 이군은 어릴 적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었다. 하지만 얼굴은 오똑한 콧대와 쌍꺼풀진 눈 때문에 혼혈처럼 잘생겼다. 이군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약속의 주인인 고모 손에 자랐다. 엄마 말에 의하면 고모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인데 남자가 고모를 떠날 때 아들을 두고 야반 도주한 것이라고도 했고 고모가 여관할 때 방에 버려진 아이라고도 했다. 확실한 것은 고모만이 알 뿐이었다. 이군은 고모가 여관을 할 때는 조바로 온갖 심부름을 다했고 지금은 웨이터가 되었다. 깡마른 몸, 보통보다 약간 작은 키에 늘 양복을 입고 있었다. 평소에는 반들반들 달아버린 볼품없는 양복과 바지 밑으로 드러나는 앙상한 다리. 다리 길이가 틀린 관계로 짝꿍댕이처럼 걷는 폼이 안쓰러웠지만 종일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나비 넥타이와 양복, 잘생긴 얼굴이 짧은 다리를 잇게 만드는지 이군을 따르는 여자들이 제법 술집을 드나들었다. 나는 오빠에 대한 연민과 애정 사이에 갈팡질팡했다. 방학이면 그곳에 갔었고 그곳에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약속이 내게 환상과 현실 사이를 걷게 하듯 오빠가 내게 주는 감정 또한 그러했다. 약속의 문을 열자 안에서 붉은 빛과 함께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가게 안은 후덥지근했다. 손과 발이 꽁꽁 얹 채로 입구에 멍청이 서 있자 DJ석에서 팝송을 소개하던 이군 오빠가 나를 보며 윙크했다. 자, 다음 곡은 밥의 여왕 도나 서머의 I Feel Love. 말이 끝나기 무섭게 끈적거리고 관능적인 신음이 났다. I feel love, I feel love. 금지된 구역을 들어가는 이 느낌. 나는 약속에 올 때마다 듣는 끈적끈적한 팝송이 좋았다. 어두컴컴한 홀 내부엔
석탄가루를 미처 떨치지 못한 새까만 광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도나서머에 열광하고 지하 갱도에서 동료를 불러대듯 크고 거친 목소리로 밤의 열기와 맥주와 도나서머와 아라베스크를 연호했다. 그들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는 지하 갱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먼 이국의 가슴 큰 여인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열쇠 같은 것이었다. 날씬한 이군 오빠는 희고 작은 손에 맥주 5병을 끼운 채 자유롭게 홀 안을 돌아다녔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 홀에서 어울려 서빙을 하고 술도 팔고 싶었다. 홀 가장자리 어두운 소굴 같은 칸막이 복도를 지나면 주방이 나왔다. 주방엔 늘 그렇듯 엄마가 손님 테이블에서 남은 노가리 땅콩 안주로 또 새로운 마른 안주를 만들고 있었다. 이따금 병에 남은 맥주를 홀짝홀짝 들이켜기도 하였다. 엄마는 못 본 새 퉁퉁하게 살이 쪄 있었고 머리는 희끗하게 변해 있었다. 왔어? 엄마는 매사에 담담했다. 딸이 그립지도 않았을까? 졸업식에 가보지 못한 미안함은 없었을까? 너무도 덤덤한 엄마를 보자 속이 뒤집어지고 북받쳐 눈물이 났다. 썩을년 눈물도 흔하다. 각시 왔네? 이제 나한테 시집 와야지. 니깟 놈한테는 안 주지. 속이 왔니? 내 동생도 기차를 탄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네. 눈이 많이 오는데. 이군과 순애 언니가 차례로 주방에 들어섰다. 순애 언니는 평소답지 않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누나, 동생이 그 기차 안 탔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침에 전화 왔는데 꼭 기차를 탄다고 했어. 순애 언니와 이군은 아주 가까워 보였다. 내가 없는 시간들이 내가 저들에게 갈 수 없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나 보다. 엄마와 나의 어색함처럼 이군과도 나는 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언니의 선한 미소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그 편안함이 약속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엄마와 이군을 내게서 앗아갔는지도 모른다. 순애의 웃는 모습은 늘 서글서글한 눈매를 더욱 선하게 만들어 누가 보아도 신뢰가는 얼굴이어서 그녀가 양주를 슬쩍 버리거나 맥주병 개수를 속일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보는 언니는 그 모습 역시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건 늘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엄마에게서 날 멀리 있게 만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순애 언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걱정을 했다. 얼른 양푼에 밥을 비벼내 올 테니 한술 뜨라는 것이었다. 몇 달 만에 만난 딸은 안중에도 없고 각종 나물에 김치를 섞고 들기름을 잔뜩 부어 한양제기를 만들어서는 한술만 떠보라며 순애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엄마의 성화에도 언니는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다. 졸업과 버스와 기차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딸에게는 냉담하면서 순애에겐 자상도 했다. 언니가 식은 밥을 몇 숟가락 뜨지도 않은 채 나가자 그제야 엄마는 내게도 숟가락을 건넸다. 안 먹어. 그래도 졸업식을 마친 뒤여서 고기라도 먹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버팅기다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은 나는 자꾸 눈물이 났다. 하긴 이런 난장판에 고기를 기대한 내가 잘못일지도 몰랐다. 참 엄마도 너무하네. 숙이 졸업이라잖아요. 내가 얼른 가서 고기 끊어올게. 끝나고 고기 좀 먹어요. 이군이 주방에서 나가자 엄마는
다시 순애 동생 걱정을 했다. 엄마는 순애 언니를 맏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맏언니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자 엄마에겐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애가 엄마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건 둘 사이에 하나의 추억, 큰언니에 대한 추억이 공존하기 때문이리라. 나와 12살 차이가 나는 맏언니에 대한 추억이 내겐 없었다. 하긴 언니도 늘 배시시 잘 웃었다고 했다. 언니도 순애처럼 예뻤으니까. 초저녁부터 이렇게 바쁜 건 오늘이 탄광 월급날이기 때문이랬다. 그 바쁜 와중에도 순애 언니는 엄마에게 응석을 부렸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인 양 엄마 엄마라고 불러대는 꼴이 퍽 얄미웠다. 이군이 엄마라고 부르는 건 기분 나쁘지 않았지만 언니가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나빴다. 오직 나의 엄마이기를, 나만의 사랑하는 엄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분명 엄마는 순애 언니를 나보다 더 딸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터놓는 듯했다. 아이고 참, 작은 고모에게 가서 왔다고 해라. 엄마는 손 아래 시누인 이 집주인 작은 고모를 무서워했다. 고모는 이 황지바닥에선 알아주는 사채꾼으로 돈놀이, 여관, 다방, 색시집 등에 뒷돈을 댔다. 오죽하면 배달 온 다방 언니가 돈이라면 갓난의 콧구멍에 낀 콩나물까지도 빼먹으려니라며 넌더리를 쳤겠는가. 그러니 내가 방학이 되어 오면 조카보다는 더 부살이 정도일 게 뻔했다. 나는 옛날 내시들보다 더 몸을 낮춰 그 방에 들어가야 했는데 나올 때도 종종 뒷걸음질을 치며 나와야 할 정도였다. 방 안엔 검은색 바탕에 흰 조갯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12자 자개농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반대편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고모는 자개농 앞에 경대를 놓고 고데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게 하는 일의 전부였다. 내가 가서 인사를 올려보았자 둘째인지 셋째인지조차 관심 없고 얼굴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방에 들어설 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집에 붙어 있으려면 통과 의례로 그곳을 다녀와야 했다. 장사를 마치자 새벽 2시였다. 약속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엄마, 순애 언니, 이군, 그리고 나까지. 물론 고모는 예외였다. 불판을 올리고 고기를 놓자 육즙이 배어나오며 고기가 익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침이 절로 고였다. 자, 순애야, 이거 먹어봐. 엄마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제일 먼저 순애 언니의 접시 위에 놓아주었다. 치, 나는 입도 아닌감. 시끄러 이년아. 누구 땜시 이 고생인데. 나도 소주 한 잔 먹자. 엄마는 잔뜩 흥이 올랐는지 순애 언니와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다. 내가 노래 한마디 하련다. 엄마는 술이 취하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해당화 곱게 피는 섬마을에 철새처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엄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는데도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 마치 금방 눈물이라도 떨굴 기세로 본 적 없는 총각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내가 그 연놈들이 한 방에 누워있는 걸 뻔히 알았는데 그냥 대돌 위에 놓인 신발만 감춰버렸다니깐. 엄마는 술만 취하면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찾아가 감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다 두 연놈이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했다. 확 머리끄댕이를 잡지 그랬어요.
순애 언니의 말에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지. 참아야 새끼들 챙기며 살지. 하며 푸념처럼 중얼거렸다.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싸던 엄마를 기억한다. 오빠와 나는 늘 엄마를 기다렸고 친정에 갔던 엄마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리 옷을 한 보따리 얻어서 가져오곤 했다. 아버지의 무책임에 대해서 비난해 본 적이 없었다. 늘 우리를 두고 떠나는 엄마가 야속할 뿐이었다. 이구는 순애 언니 옆에 앉아 자꾸만 쌈을 싸주며 술을 천천히 먹으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동생 때문인지 언니는 계속해서 술만 마셨다. 엄마는 이미 만취 상태였고 순애 언니의 취기도 점점 과해지고 있었다. 두 여인은 각자 자기 이야기만 했다. 우리 순식이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엄마, 아무래도 순식이 기차를 안 탄 거겠죠? 영리한 아이니까. 순애 언니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자꾸 헛구역질을 하자 이구는 언니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낮에 보았던 청년이 생각났다. 순애 언니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언니의 동생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요즘 잡혀가는 청년들이 어디 한둘일까.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불온 분자가 되어 어디론가 잡혀가는 판이니. 황지만 하더라도 자고 나면 경찰서에서 사회 정화를 한답시고 취객이나 웨이터까지 잡아가서 반병신을 만들어 보낸다고들 난리였다. 이군 오빠가 취한 엄마를 데려가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엄마를 데리고 주방에 딸린 쪽방으로 들어왔다. 밖에 있는 이군과 순애 언니가 심상치 않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하여 잠은 고사하고 나의 모든 신경이 문 밖을 향해 있었다. 저 짓거리가 언제나 끝이 날까 헤아리다 나는 먼저 잠이 들었다. 새벽에 내가 소변을 보러 나왔을 때 이군이 순애 언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결국 둘은 술김이든 무엇이든 같이 잠을 잔 게 분명했다. 다시 이부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쉬이 오지 않았다. 이군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순애 언니와 이군은 7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고 순애 언니의 목매는 남자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 많은 남자로도 모자라 이군까지 가져가야 하는 걸까? 순애 언니의 정체는 뭘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싶은 걸까? 옆에서 엄마는 코를 있는 대로 골며 자고 있었다. 나이 들면 여자는 남자가 되어가나 보다. 술에 취해 하루를 마감하는 엄마 인생도 나만치 서글프게 느껴졌다. 어제의 피로 때문인지 나는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홀은 간밤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처럼 난장판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빈 맥주병들과 땅콩 껍데기, 마른 안주의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진 채였다. 이군 오빠는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홀 바닥을 구석구석 닦고 있었다. 어두운 홀을 밝혔던 알전구들과 불빛에 아른거렸던 어항들이 흉물스럽고 낯설었다. 밤이면 당당하게 커 보이던 이군의 얼굴도 낮엔 까칠하고 푸석푸석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달뜬 사랑의 감정은 후끈 달아오른 얼굴과 몸짓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시원한 얼음물을 떠서 순애 언니에게 가져가는 품새는 한 마리 바람난 들고양이 같았다. 언니는 간밤의 숙취로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 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오빠를 상상하자 화가 치밀었다. 하룻밤 같이 잠을 잤다고 저렇게 흥에 겨워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이군이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는 물고기들이 커다란 어항 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어항은 밤에는 불빛을 뿜어내어 홀 한 구석을 화려하게 하지만 낮엔 그저 초라한 물고기들의 집이었다. 오빠가 어항을 유심히 보면서 말했다. 또 다른 세상이 이 속에 있어. 걸을 필요도 없이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기며 유유히 헤엄치지. 난 지치거나 힘이 들 때 이걸 봐. 이끼가 껴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항 속엔 등에 뾰족한 철심이 박힌 날렵하고 빠른 물고기 한 마리와 아주 작은 피라미가 떠 있을 뿐 그 흔한 금붕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는 퍼렇게 이끼 낀 유리와 이리저리 휩쓸리는 녹초, 작은 초가집과 물레방아만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군 오빠에겐 그 어항 속 마을이 고향 같은지 자주 그 안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말 때문인지 오빠는 물을 갈아줘야겠다며 물고기들을 정성스럽게 꺼냈다. 물고기는 깡마른 이군과 달리 뾰족한 철심을 가진 단단한 모양이었다. 철갑상어야? 상어가 부일이 작아? 그래도 단단하고 강하게 보이지 않냐? 철갑상어를 이리저리 둘러보는 이군의 눈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자신이 철갑상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러운 눈빛이었다. 덩치가 작아도 이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 그래도 작은 걸 뭐. 이제는 나와도 별 차이가 없는 작은 키를 빗대어 이군의 심사를 건드리고 싶었다. 순애 언니의 따분한 시간을 죽여주는 심심풀이 땅콩에 불과한 제 신세를 이군 혼자만 모른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초저녁이 되자 기성이가 까까머리 조폭 둘을 데리고 홀에 나타났다. 그들의 등장으로 홀 안의 분위기는 일순간 험악해졌다. 기성이가 뒤편에 선 어깨들에게 무어라 속삭이며 손짓하자 그들은 고개를 꾸벅이곤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기성이는 거들먹거리며 이군이 애지중지하는 수족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수족관의 푸른 불빛을 받은 기성의 얼굴이 부푼 풍산처럼 커 보였다. 열심히 물을 갈아주던 이군의 땀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멀리 순애 언니가 어깨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삭 빠른 기성이가 순애 언니에게서 간밤의 풋사랑을 읽어낼까 조바심이 났다. 만약 그렇다면 이군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기성이는 그냥 양아치가 아니었다. 태백 일대의 주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거물이자 뒷골목의 대부였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기성이는 어린 시절 제 형이 동네 깡패들에게 난도질당하여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날의 울분을 먹이 삼아 황지 일대를 평정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웨이터 하나가 기성인의 조직에 맞아 죽은 일도 있었다. 물론 메마르고 거친 태백에서 칼을 맞거나 두들겨 맞아 죽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앉아라, 순애야. 기성이는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쉬고 싶어요. 순애 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연락이 끊긴 동생에 대한 걱정이 몸으로 번진 탓이었다. 나 기성이야 이년아. 기성이의 묵직한 한마디에 어수선하던 홀이 조용해졌다. 순애 언니의 팔을 붙잡고 있던 어깨들이 일순간 차렷자세로 섰다. 순애 언니가 걱정이 돼 진즉 홀에 나와 있던 엄마는
어찌할 줄을 몰라 발만 덩덩 구르고 있었다. 바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고모도 주방 밖으로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마침 DJ 박스에 들어가 음반을 갈고 있던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 그때 멀리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이군이 달려와 순애 언니 앞을 가로막고 연신 굽실거렸다. 형님 참으세요. 지금 순애 누님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군의 눈빛은 다분히 공격적이었다. 싸움판에서 구를 대로 구른 기성이가 그 매서운 기운을 모를 리 없었다. 기성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병신 새끼야, 네가 전혀 서방이야? 기성이의 말에 이군은 대답 없이 두 눈을 끔뻑거렸다.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갈 듯한 분위기였다. 마침 이군의 등 뒤에서 눈을 내리깔고 서 있던 순애 언니가 이군을 제치고 기성이 앞에 가 섰다. 그만해요 제발. 오늘은 술시중들 기분이 아니라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애 언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철썩하고 파도치는 소리와 함께 순애 언니의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기성이는 태연하게 제 손바닥을 매만지고 있었다. 분을 참지 못한 이군이 수족관 옆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들고 기성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몸도 성치 못한 이군은 기성이에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었다. 기성이가 슬쩍 피하자 뒤에 있던 이군의 어항에 대걸레 자루가 내려쳐졌고 홀에 밝은 불빛을 밝히던 어항이 부서지고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군의 철갑상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틈에 기성이가 어깨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그들은 주군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이군에게 주먹을 날렸고 이어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어졌다. 보다 못한 순애가 기성이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부둥켜 안았다. 오빠, 사실은 내 동생이 경찰에 잡혀서 그랬던 거야. 응? 어린애 때려서 뭐해. 내가 다 미안해, 오빠. 그러자 기성이 자리에 앉았다. 그만! 기성이의 손짓 하나에 구타가 멈추었다. 어깨들은 흐트러진 정장을 추스르며 다시 차렷 자세로 섰다. 피칠갑을 한 이군만이 매일 자신이 쓸고 닦는 홀 가운데 엎드려 꿈틀대고 있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아가. 학생 운동한다던데 동생 순식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경찰에 잡힌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순애 언니는 이군이 걱정되는지 자꾸 울면서도 그 와중에 제 할 말은 다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군이 불쌍해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아가, 그런 건 진즉이 말해야지. 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어? 정말요? 자, 나가자. 그런 일이라면 오빠를 찾아야지. 나 기성이야, 이거사. 기성이는 개선장군처럼 거들먹거렸다. 그 와중에도 기성이 듣기 좋을 대로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가며 여우짓을 하는 순애 언니에 나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순애 언니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얼른 기성이의 뒤를 따라 나섰다. 순애와 기성이 그리고 두 조폭이 나가자 엄마는 순애가 걱정된다며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엄마, 나가면 안 돼! DJ 박스에서 나온 내가 따라 나서려 하자 엄마는 뭘 따라오냐는 눈짓을 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에 배신감과 서러움이 몰려왔다. 그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이군 오빠를 쪽방으로 데려갔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이군에 얼음찜질이라도 해줄 요량으로
주방에 가 수건에 얼음을 싸서 가져왔다. 방에 들어오니 언제 왔는지 방문턱에 선 고모가 이군을 향해 도끼 눈을 뜨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어. 이군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물과 피와 침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어젯밤은 이군에게 한낮의 꿈이었나 보다.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웃어주던 오빠는, 신바람이 나서 대걸레를 절뚝거리며 밀던 오빠는 눈 내리던 날 온통 하얀 세상의 끝을 향해 자전거를 태워주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래서 나도 몰래 가느다란 허리를 안아주었던, 내 얼굴을 붉히게 했던 그 오빠는 이제 없다. 그저 쪽방 구석에 초라하게 찌그러져 울고 있는 다 큰 병신만 있을 뿐이다. 고모가 사랑했던 남자였든 여관의 투숙객이었든 누군가 버려놓고 간 방 한가운데서 숨죽여 울었을 어린 시절의 이군처럼.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방은 비키니 옷장과 이부자리가 전부였다. 나는 퉁퉁 불어있는 오빠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오빠의 방은 사람 하나가 겨우 누울 정도로 비좁았다. 그 곁에부터 얼굴을 닦으려니 자꾸 몸이 밀착되었다. 나는 오빠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갖다 댔다. 피맛이 알싸하게 스며들어왔다. 눈물에 짠맛도 있었다. 입술은 몸이 건조하게 떨어져 나갔다. 무책임하게 사랑을 나눈 언니가 미웠고, 아울러 정적의 품에 안겨 떠나가던 언니는 더욱더 미웠다. 그 언니를 따라 나선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다. 가능한 한 엄마를 아프게 하고 싶었다. 혼자 있는 딸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엄마에 대한 증오였다. 또한 나처럼 내동댕이 쳐진 나의 아주 작은 철갑상어, 이군 오빠가 안쓰러워 콱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프리카 산의 열대 물고기가 추운 나라에 온 것처럼 지금 땅바닥에 퍼덕이는 물고기 같은 이군 오빠. 피를 흘리며 내 옆에 누워있는 창백한 남자를 나는 미치도록 안아주고 싶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열기에 휩싸여 오빠의 손을 잡아다 내 브래지어 속에 넣었다. 처음엔 손을 빼려던 오빠가 이내 힘을 풀고 가만히 있었다. 내 젖꼭지가 빳빳하게 서는 느낌이었다. 오빠는 서서히 힘을 주며 봉고시 선 유두를 아주 조심스럽게 애무해 주었다. 그리고 내게 입술을 갖다 대었다. 내 이빨을 두드리며 이군의 혀가 들어왔다. 짙은 담배 냄새가 났다. 내 가슴은 숨가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철갑상어 같은 오빠의 철심을 보았다. 작은 물고기라지만 뾰족이 솟은 철심들은 아프게 나를 찔렀다. 햇빛이 쪽방의 깊숙이 파고들 때 나는 잠에서 깨었다. 옆에 자고 있어야 할 이군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오빠와 나는 간밤에 같이 잠들었는데 이군은 없었다. 다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엄마의 개거품 문 욕짓거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